가장 나을 겁니다. 옛날에 다른 분들이 그 번역하는 게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이게 그 까미라든가 이런 까미뿐만 아니고 인문학 사적의 번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가 하면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김한영 교수가 이 까미가 쓴 이방인을 번역해 놓고 자기가 나중에 다른 데서 그 주석을 붙였죠. 다른 책에는 어머니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김한영 교수는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하고 엄마라고 번역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문학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 예컨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더라도 누가 번역했는가, 그리고 번역의 평판이 어떻는가를 살펴보고 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 사실은 대부분의 책들이 중력들이거든요. 예컨대 보리스 피스터나 같은 닥터 지바고 같은 것은 거의 다 일본 책을 재탕을 한 중력 책들이고, 그래서 고려원에서 발간한 닥터 지바고와 최초의 직역이자 완역본이에요. 이 책들을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데, 우리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인문학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책 얘기를 하는데, 우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때는 진짜 치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더 치열했어요. 지금 뭐 아프니까 칭찬이다 이러고 나는 아프다 뭐 참다 이러는데 징징거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때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돼서 여러분들보다 숫자가 진짜 더 보입니다. 숫자가. 우리 때는 군대도 36개월이었지만은 이 군에 가는 사람이 60%였어요. 40%는 군에 안 갔습니다. 지금 이 40% 군에 이 병력의 임무를 안 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권력 중시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근데도 제대로 안 갔던 이 사람들이 왜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난 이거 문제 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 우리 때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서울 상대를 졸업을 해도 제1 희망이 뭐냐. 이러면 은행입니다. 지금 은행입니다. 은행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주 대기업이거나 세계적인 기업이거나 그 상대를 나오면 그런 데를 다 희망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은행이었어요. 은행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생을 책임져주는 집착청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전문직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뭐 사법시험 이러면 처음에는 60점 이상을 합격을 했으니까 5명 또 뽑혔다가 10몇 명 또 뽑혔다가 나중에는 이제 60명을 뽑힌댔죠. 내가 그 군법무관으로 가고 나서 사법시험이 300명으로 늘었는데, 우리 때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자가 372명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2차 시험에서 과락을 떨어졌을 때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어요. 고시뿐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도, 그때는 의과대학 이 숫자가 대한민국에 지방 국립대학 빼고 서울에는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전문직 자리도 굉장히 귀했고, 실제로 이 경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그때는 막 아프다는 소리를 아야 소리는 못했어요. 근데 아야 하면 과거가 됐지. 그런데 그 시대에 이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는 굶으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기는 형편없는 옷을 입으면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자기 능력껏 책임을 졌던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보수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이라면 이 보수를 갖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소가 닭보듯이 하는데, 이 보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조, 건강한 경쟁, 건강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돈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건강한 그 가족제도 이런 것을 지켜나가면서 이걸 후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세력을 바로 보수 세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컨저베티브라고 하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젊은 시절에 인문학을 왜 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정보량, 이 정보량은요, 우리 때 그 받아들여야 될 정보량보다 한 2배, 적게 보면 2배, 많게 보면 아마 한 10배 될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완성되려면 내가 그 대학 강의를 한 12년을 했는데 내가 2005년까지 대학 강의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대학 강의를 하면서 해마다 학생들에게 어쩔 때는 2과목을 맡다가 한 과목을 맡았는데 내가 반드시 이번 학기 안에 여러분들에게 필독서를 내가 나눠주겠다. 그 무렵에 서울대학교에 필독서가 1,004권인가 뭐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인문학 교수들이 젊은 교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만든 게 600몇십 구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은 지금까지 해마다 내일부터 좀 보고 합시다. 너무 덥네. 이쪽에서 뭐 녹화까지 하니까 이게 이 하버드 대학은 해마다 100권을 그 인문학에 있어서 추천서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청분을 꼽자면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걸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자. 젊은 학생들에게 청분이든지 오해권이든지 해보자. 그런데 대충 지금 꼽으라 하면 뭐 청분을 조사하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청분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는 한 4,000권 될 거예요. 청분이라고 하는 게 예컨대 사마천 사기는 지금 출판사 따라 다 다르지만 대부분 5권짜리죠. 미하엘 소르포가 쓴 고요한 동강이라는 소설은 일월 서각에서 나온 게 가장 많은 권입니다. 그 짧은 해설서가 부록으로 하나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7권이에요. 아니 그거까지는 8권 있잖아. 그렇게 말이 그 고요한 동강 한 권이 되라지 사실은 책이 7권이에요. 아주 그 작은 화자로 되어 있죠. 워낙 대하소설이니까. 박경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뵌 적이 있는데 우리 문단 후배들이 찾아가서 우연히 대하소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선생님 뵙기 좋은 말씀드린다고 선생님이 쓰신 토지는 정말 어떤 남자 작가도 못한 그러한 인문학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박경미 선생님이 갑자기 눈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평생에 부러워하는 것이 고요한 동강 같은 그 소설 한번 써봤으면 하는데 그걸 내가 지금 못 쓰고 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고요한 동강은 안 읽었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창피스럽기도 창피스럽고 박경리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고요한 동강은 대단히 창피스럽더라고요. 다들 읽은 것 같는데 서로가 읽었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고리고리가 주인공 고리고리가 어떻고 아크시냐가 어떻고 뭐 불륜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꾸다는 머리자를 좀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서울에 오자마자 주변에 물어서 일월서각판을 사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서평을 쓸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제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동강이나 닥터시바고 같은 소설 그리고 예컨대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악을 까라마줄 것 같은 형제들 그리고 토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런 책들요. 그리고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 군도 안병동 이바테리스 시하루 이런 소설은 러시아 문학에 있어서 소설로서는 다 필독 소설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 다 읽어야 됩니까? 미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이 그게 4,000권 속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4,000권을요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권 읽으면 10년 걸립니다. 11년 걸리죠. 사실 정확히 하면.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이 골짝 뛸 일이에요.
여러분들 책 하루에 한 권씩 읽어낼 자신 있습니까? 내가 쓴 자유의 책들 그거 쉽게 읽으라고 굉장히 쉽게 써놨는데, 얼마 전에 내 제자 중에 내가 줄리를 쓴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 신문사 기자를 했어요. 선생님 책을 왜 그렇게 썼습니까? 어렵게 쓰냐?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읽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막 대충 막 하루에 1시간씩 읽으니까 그렇지만, 밤새워서 읽었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이 진도가 빨리 나가는 책이 있고, 전혀 안 나가는 책이 있죠. 어찌 영문 같은 소설책은 18권을 다 읽는데, 저는 한 4일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특히, 나중에, 무슨 도량계입니까? 그거는 거기서 읽었는데, 이 소설이 진도는 그런데, 사실 인문학 책은 참 승력이 안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컨대 아까 말한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 같은 것은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요. 하지만 그 책 제대로 읽어내려면요, 빗줄을 긋게 됩니다. 얇다고 해서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빗줄을 긋고, 이것도 거기에 증거로 들어놓은 걸 다른 책, 예컨대 키르케고르를 증거로 들어놨으면 키르케고르 어디에 있나, 보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 건데, 그걸 또 읽고, 읽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 책을 읽어내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이러니까 4층분을 읽으려면 얼마 걸리느냐. 이거는 사실은 속독술, 책 읽는 습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요, 20년 이상 걸립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장서가 한 10,000권 이상, 사무실까지 하면 한 13,000권이 있는데, 책은 자꾸 읽어야만 책 읽는 능력이 생겨요. 책 읽는 능력이랄까, 요령이랄까, 군더더기를 안 읽게 되죠. 그래서 핵심을 제대로 읽게 되고, 나중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한 권 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권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책을 사면 책에 때 묻을까, 어디 밑줄 끌까, 한 번에 접지도 이랬는데, 저는 요사이, 나이도 들어서 그렇겠지만, 책은 무조건 날 메모를 합니다. 그 책에다가, 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고 밑을 쫙쫙 그어놓고 메모해놓고 내가 힘드는 부분은 빨간 볼펜 갖고 해놓고 이게 왜 어디인가 다음에 찾아보자 이렇게 메모해놓고 이건 어느 책에 몇 페이지를 어디로 간다 이렇게 반드시 적어놔요. 그래야만 다음에 또 그걸 펼쳤을 때 연관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언젠가 이걸 인용을 하고 싶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인용을 할 때. 이번에 자유의 책들에도 수많은 책을 인용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책을 너무 귀중히 얘기하면요. 그리고 손때가 묻어야 돼요. 여러분 손때 묻히고 낙서하고 이래야 나중에 그것이 가치 있는 책이 되지. 위대한 인문학 학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좌파든 우파든 가리지 않고 위대한 인문학자들의 책은 사실은 다른 책과 달리고 책 자체가 자산입니다. 그 안에 그분이 해놓은 메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 책에도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프루동이 풍고리 철학이라 그런 책을 하니까, 칼 마르크스가 공격을 합니다. 이 프롤레타리아와 어디 부르주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생양아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프루동이 그 정면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마르크스는 프루동이 쓴 빈곤의 철학을 빗대어서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프루동을 완전히 망신을 줬는데, 프루동이 그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에다가, 책갈피에다가 뭐라고 메모를 해놨는가, 칼 마르크스에다 저를 쫙 꽂고, 사회주의의 충충. 충충이라는 기생충 아시죠? 되게 가려운 거. 대변하는 데를 막 가리게 하는 게 충충이잖아요. 근데 그게 파묻혀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도서관에서 장서 분류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하나로서, 그 메모 하나로서 프루동은 충분히 마르크스를 쓰려고 해버렸습니다. 이 사회주의 충충이라는 말이 수도 없는 다른 책에다 인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마르크스 멱살을 잡고 너희 자식 왜 나를 욕을 하냐고 왜 이런 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메모 하나만으로서 충분히 역사에서 카를 마르크스를 충분히 망신을 주고 이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 이상으로
이성으로 보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그냥 다 적어, 적고, 연관되고, 나중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메모가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줄 끊는 것도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줄 끊는 것도 요령이 생깁니다. 필요 없는 건 줄을 안 끊게 돼.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걸 육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나중에 책을 자꾸 하다 보면 어제 내 출판 기념회에 진중권 교수가 탁 나타나서 그것도 행사를 할 적에 싹 나타나다가 행사 마칠 때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가도 돼요. 빨리 와 임마. 이럴 때는 막 휙 날아왔더라고.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어제는 사실 우리 모임이 일종의 보수 모임이었고 이 진보 좌파 쪽에서는 몇 분이 안 오시는데 오시도 그냥 왔다가 대충 눈치 보고 돌아가고 이 경향신문의 유인경 기자를 참 오래 있었습니다. 내 책에도 그 감사 인사에 유인경 기자를 거론을 했었죠. 보니까 우리나라 진보계 여성 진보계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대단한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책 읽기를 한 분입니다. 그 경향신문의 서임 기자인데 그 유인경 기자는 이제 오셔갖고 계속 그 자리를 같이 하고 나한테 꽃다발 같이 막 들고 왔어요. 그 저기 저걸 알아본다고 너무 이쁜 곳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진중권이가 파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김중근 교수를 왜 진보 좌파들 중에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두느냐. 이 친구는 엄청난 책읽기가 돼가는 친구입니다. 이 대화를 해보면 당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책을 읽고 인문학적 그 지식이 어느 정도 머리에 쌓이면 서로 간에 10분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용어가 거론이 됐을 때 이 인문학적 책 읽기가 안 된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 부연 설명을 해야 돼. 이거 그 사람이 어느 층에서 어느 소설에서 쓴 이게 장난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건 일피가 어느 시에서 뭐 주기를 비가해서 소네트 뭐 이번에 인용되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철기가 돼서 그게 필요가 없이 생략이 되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참 편해져. 근데 참 금방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굉장히 편해져요. 이러니까 근데 진중근 교수가 필대상으로 여러분들 보면 막 좀 깍둑 떼고 막 어디 끌고 막 이러잖아. 사실은 그런 즉흥적이지만은 그런 말들이 탁 튀어나오는 게 기본적인 인문학적 바탕이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행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 생각해도 쉬운 힘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 친구가 미학을 전공했죠. 내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법학 공부가 좀 했다 그러면 참 진보 좌파에서 고추대거리 하나 나올 뻔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법에는 좀 무지하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 진중권을 별로 겁을 안 내는데 법까지 그 친구가 본 것은 큰일 나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정보량이 10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품위 있는 교양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음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 클래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보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불의 제시어 스트라빈스키 불의 제시까지 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 베토벤 95번 피아노 콘체르토 황제 이거는 이 귀가 완전히 열려가지고 이것이 비에나필이 연주한 거다. 이거는 오펜슈타인이 피아노 친 거다. 이런 것까지 아마 귀가 열리려면 그거는 하루 종일 아마 음악을 듣고셔야 될 겁니다. 그건 인생을 진짜 음악에 다 낭비를 해야 되는 거. 낭비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근데 멜로디가 나오면 이거는 베토벤 61번 바이올린 협주고 2악장이다. 이 정도까지 귀에 익으려 하는데도 사실 투자가 엄청나게 됩니다. 투자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음악을 하면 클래식만 듣습니까? 팝도 들어야 되잖아요. 비틀즈도 들어야 되고, 사용과 가품도 들어야 되고, 무디 브루스도 들어야 되고, 최근에 힙합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최근에 힙합은 저는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근에 힙합은 진짜 듣지 마. 미국에서 3대 그 전국 네트워크가 이 방송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던 게 힙합입니다. 그 힙합은 음악성이 없는 음악이다.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이 하드락까지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음악 장르를 쭉 보면 어디가 부여가 되고 어떤 가치를 인정을 했더니 이상하게 힙합에 와서는 이 젊은 음악 평론가 말고는 젊은 대중 음악 평론가 말고는 이 힙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글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힙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차치하고 근데 팝을 듣는 것도 또 많은 시간을 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미술을 해야죠. 또 스포츠, 야구 경기에 룰을 한번 제대로 알려면요. 그 야구장에 몇 번 가야 되는지 압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지금 이 나이까지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모르는 룰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근데 작년에 롯데하고 경기 때 왜 에르블루 풍선에 공연 맛을 때렸었잖아요. 그걸 김윤수가 놓치가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래서 사심이 모여서 결정을 한 아웃을 하더라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내가 그래서 룰집을 펼쳐봤습니다. 자식도 저건 이상하다. 내가 이 변호사로서 생각하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게. 아니 플라이 공을 아주 받기 쉬운 공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데 야구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경기를 하는 건데 적이든 아군이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놓쳤고 분명히 주자들은 안전하게 다 돌아왔고 세이프가 되고 한 놈은 들어왔고 근데 그걸 아웃으로 잡아서 1분만 하면 바꾸고 오라 시킨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데 룰집을 보니까 역시 맞더라고요. 역시 맞더라고요. 그거는 심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 그것은 충분히 안전하게 잡고 표현이 그렇더구만요. 충분히 안전하게 포획이라고 하는 영어 룰집을 봤는데 포획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포획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아웃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심판에게 제한권을 주는 겁니다. 그때 심판들은 그 아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스포츠 관람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경기, 예컨대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이런 룰을 하나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이런 엄청난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인격체로서 이 우리 사회에서 교양인으로 기능을 하려면 정말 많은 정보량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말로 요새는 가라오케에서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 닦으려면 가라오케 노래방 가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많은 정보량 중에서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뭔가 인문학입니다. 내가 젊은 청년들에게 늘 인문학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행복한 대의가 되려면 사실 인문학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반에서 우리 때 제가 이제 부서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어요. 그 반에서 한 15등까지는 서울법대 서울 상대를 가고 한 25등까지는 그때 이제 물리대 요새는 인문대학이죠.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밑에가 사범대학이나 이제 그리고 문과에서 공대를 막 가고 이랬는데 이 반에서 한 40등, 45등 하던 애가 사회에 나와갖고 이 신공을 거두고 벤치를 제가 이렇게 회사에 집값 총액이 막 몇천억 되는 회사에 사장이 되있다. 아니면 특징인을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만 또 황창규 박사 황리급처럼 만든데 그 친구는 좀 공부 잘했습니다. 이게 아주 40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징인에 대한 얘기에서 이럴 것 같다. 그러면서 자꾸 녹화하지 맙시다. 그 친구가 지나니까 괜찮은데 보면 나는 내가 아니고 예컨대 1, 2등 하던 애가 보면 어떻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지금 백수가 돼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봤자 대학 교수가 돼가 있고 대학 교수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번 친구에게 이 공부는 잘했습니다만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근데 교수가 되었다 안정적인 어떤 자리에 아니면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 학교 교직이 특히 그렇죠. 사명감을 갖고 있는 자리에 가서 나는 돈을 못 벌었지만 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돈 많이 벌치고 공부도 시시하게 한 녀석이 아니면
뭐 대기만 성형이 돼갖고 막 출세를 해갖고 국가적 인물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질투를 하는 거야. 돈 많이 번 녀석을 보면. 그런데 뭐로 갖고 자기가 이제 위안을 받는가 하면, 저 친구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저 친구는 행복한 되실 것이다. 나는 불만에 가득 찬 아마 스크라 됐을 것이다. 존스필드 미리한 그러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고민하고 되게 충실하게 살아왔지만 저 친구는 아마 돈밖에 몰랐을 것이다. 아니면 돈을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아마 많이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위안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안을 받으면서 텔레비전 안에 드라마를 보면 부잣집 사람들이 좋은 데서 이 훌륭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최고급 파티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것으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이 불행한 돼지가 될 거냐, 아니 행복한 돼지가 될 거냐,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될 거냐는 것은 어느 것에 옳다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인문학적 서양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시작하면 인생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어느 것이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판단하세요. 근데 인생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단순지게 됩니다. 나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 단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인생을 사실은 32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자가 32입 하는 것은 30살에 비로소 쓴다 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세대, 모든 철학자들이 이제 31입을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프란츠 카프카가 쓴 심판 보세요. 그 주인공 요제프 카가 30살 되던 생일 되는 날을 잡혀가다. 갑자기 들여다 시가고 체포를 해가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뭔데 잡아가느냐니까 너는 네 죄를 모르는 게 죄다. 그게 이제 그 수술이 규제죠. 무심결에 그걸 그냥 스치고 직장을 넘깁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모르면 우리가 클래식을 들을 때 협주곡을 들을 때 규제를 놓쳐버리면 이 클래식 전체 악장이 다 귀 안 들어오듯이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술의 핵심 주제를 놓쳐버리면 수술이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예요. 카프카의 심판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 지루하다, 이런 책을 왜 교수가 읽으라고 할까, 이런 책이 왜 우리 선배들이 좋은 소설이라고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하면 그 독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책을 어느 소설을 딱 선택을, 소설 같은 거 소설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목적의식이 없이 읽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31입은 그것뿐 아닙니다. 예컨대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0살 때는 해야 돼요. 30살 생리를 앞두고 어머니가 죽은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스스로 쓴다는 나이에요. 30이라는 것은. 이 30에 스스로 쓴다는 것. 이 30에 스스로 쓰면 50이 지천명이고 60이 이쓴 나이에요. 사실은 60부터는 공자도 어떻게 보면 인여인생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인여인생으로. 근데 그건 공자 시대 때고, 불과 30년인데, 나도 잘해갑니다, 이제. 30년인데, 역사님은 좀 넓게 잡읍시다. 70으로, 70도 드신, 저쪽에 정치하시는 분들 70 넘어서 대통령 꿈꾸는 분이 많으니까, 80 잡혔어. 명명하게. 이 50년 동안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리면 아마 여러분들 시대는 아마 이게 100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평균 연령은 아마 120 정도 될 거니까 이 50년이라는 하는 인생을 충실하게 살리면 이 30대기 20에서 요 20, 30, 요 10년간은 사실은 아프니까 징징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징징대기를? 지금 여러분들 내 특징을 구분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정계, 재계,
뿐 아니고 학계까지 점심을 물로 채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그선 자서전, 그 젊은이의 자서전 쓰는 것도 섣불불길인데 특징인 절대 이건 내가 명예훼손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칭찬이니까. 칭찬, 일종의 칭찬단이에요. 점심을 물로 채운 사람들. 근데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 이 앞에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하시고 건강보험이사장 했던 정영건 의원. 대표적인 분들이죠. 점심을 물로 채웠단 말이에요. 점심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워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솔직히 말해서 점심을 물로 채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서 징징대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잖아. 지금 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은 사이고 사이가 있는 게 학교 도서관의 책인데. 그런데도 우리 때는 솔직히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제 책을 살 돈이 없었던 경우가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실제 서점에 책 도둑놈이 너무 많았어. 종서적이라는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책 도둑놈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책이 뭐 바코드 같은 게 찍혀가지고 도장이 안 찍히고 나가면 곧장 꿀리니까 책 도둑을 지금은 100%다 지키 잡을 수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다 안 보는 책 열심히 다 지켜보고 해야 돼. 워낙 그런데 대부분 책 도둑들은 서점에서도 용서하고 상습범이 아니면 다 용서를 해줘. 워낙 가난한 시기였으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이 개인지라 그런 데다가 근데 영어 단어를 배울 때 개인지에다가 연필로 가고 막 연습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까만 볼펜, 그 다음에는 또 빨강 볼펜과 그게 있어요. 그래. 빨강 볼펜과 그 위에다 수학 문제를 써. 다들 그랬어요. 아주 부잣집 애들 빼놓고 다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절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들보다 경직이 2배 있는데도 아무도 아프다는 소리 아무도 안 했어. 근데 요사이는 얼마나 아프다 했으면 국립대학교 교수가 아프니까 책들이다는 책을 썼겠냐고. 워낙 아프다고 징징대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 시간에 나는 대학 다닐 때 내가 자주 학생들에게 강연했다는 소리인데 실제 책 읽고 가다가 전봇 떼고 해핑해가고는 기절해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 유명한 얘기인데 그걸 병원에서 엑스레이까지 다 찍었거든요. 눈 뜨니까 병원이에요. 그럴 정도로 다들 물론 그때도 논다리들 많았습니다. 그냥 놀러다니고 노는 데만 취미 붙인 애들 많았는데 대부분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버스 안에서도 보면 책 보는 애들이야. 요사이 내가 지하철 버스 타봤지만 책 보는 애는 정말 이 지하철 한 번 때마다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책 들고 있는 애들은 있어. 책 보는 애들은 전부 다 전화기 끄집어내서 교수가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애를 하나 싹 꽂고 있고.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아프다고 징징대고 뭘 합니까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팽개쳐놓고 전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문학적 교양은 20대에 살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기도 10년이 걸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구장도 가야 되고 나트클럽도 가야 되고 클럽도 가야 돼. 그거 안 가면 바보 됩니다. 그런 거 전혀 모르면 자, 이런 인문학적 진행을 사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자리만큼 내가 소위 나를 사람들이 보수농부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수농부고 나는 어디 어느 자리에 가나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나는 보수 꼴통이다 하고 선제 공격을 해요. 어제도 내가 출판 기념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가장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아마 해방 광복 직후에 좌우파가 극렬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좌파에 대한
인식은 꽤 많이 돼갔었는데 우파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우파라는 걸 아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문자 그대로 이념이 되려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지금 이념 대립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60년대에 영국, 그리고 그 이전에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다 겪고 온 것을 우리는 지금 집약해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좌우 이념이 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예를 들면 사회과학 이 말이 옆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쓰는 대학교는 다들 좌파 대학들입니다. 교수들이 좌파라고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맞습니다. 내가 내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 사회과학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되려면 좌파적 마인드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사회라는 그 용어, 콩트가 사용했던 이 사회라는 용어, 이 용어를 과학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바로 원류 마르크스 주의에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사실은 이 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본격화시킨 사람인데 이 정치 경제학은 어차피 데이비드 리카도가 아마 썼을 거예요. 데이비드 리카도를 하면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카를 마르크스가 하나 있고 존 스튜어트 밀이 있죠. A.S. 밀이 있는데 이 카를 마르크스가 자기 자신이 역사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 역사관 아니에요. 유물사관이라는 자체가 과학 아닙니까? 근데 프랑스 혁명처럼 프랑스 혁명이 1789년 일어난 이 프랑스 혁명이 봉건제를 타파한 최초의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최초는 아니죠. 미국 독립혁명을 만약에 시민혁명으로 분류한다면 미국 정부야말로 왕이 없는 최초의 정부니까 그건 최초는 아니겠죠. 하지만 서부에서 이 봉건제를 타파한 시민의 봉기가 최초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아버지, 혁명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앞에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청교도 혁명은 엄격하게 따지면 귀족들과 왕의 대립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세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명예혁명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을 때 왕이 네가 마음대로 임명하는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내하고 같은 계급이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면 내 자신이 제대로 변호할 수 있겠다. 그런 권리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왕에게 요구한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1789년 프랑스 혁명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 문자 그대로 그동안에 시민으로서의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자영업자들, 농노들, 농민들 이런 계급들이 두고 있는 겁니다. 나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때 내가 누리고 싶다는 자유는 바로 무슨 자유인가 하면 궁핍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재산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재산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때부터 좌우파가 이때부터 구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왕의 왼쪽에 앉은 자들은 농민, 자영업자들 이런 무산자들이고 왕의 오른쪽에 앉은 자들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우파들, 성직자, 귀족들 그리고 많은 영지를 가진 영주들. 그래서 이 자유 이꼬르 재산, 이 불동의 책에서 재산은 무엇인가 하는 책의 책의지를 부릅니다. 재산은 도둑질이다. 재산은 도둑질이다. 그 일갈이 전 유럽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이 좌파 원류 꼭대기 위에 있는 게 그러동, 혹은 나는 그라푸스 바이오프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라푸스 바이오프는 대단히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프랑스 혁명 때 왜 일어나느냐. 필연적이라는, 그것을 필연적으로 봅니다.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주의 혁명으로 가는 이 자체가 필연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사실 이건 필연일 겁니다.
나도 생각해도 예컨대 조선이 끝나고 일제 36.6년 강점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을 할 때입니다. 지금 이게 건국이냐 정부수립이냐 갖고도 좌우대립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갖고 이 건국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요. 대헌헌법을 읽으면 3.1 운동이 일어나 1919년 3월 1일이 건국일입니다. 대헌헌법 전문 읽어보세요. 3월 1일이 건국이라고 못 박아놨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의 조건인 영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주권을 가진 나라. 탄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아닙니까? 1948년 8월 15일. 전 세계 문명국가에 건국기념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없어요. 대한민국만. 좌파에게 싸우기 싫으니까 대한민국에만 건국기념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문명국으로서 자긍심의 문제입니다. 이 좌파를 따지기 전에. 이게 자존심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이게 자존심의 문제다.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한 잘못이 있다. 그럼 우리가 공과 과를 다 나눠놓고 대통령 기념관 만들면 되지 않느냐. 미국이나 닉슨도 기념관이 있는데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나라가 되느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문제다 이게. 이게 좌우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에 정교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것까지도 이념의 대로로 몰고 가. 내가 이승만의 관련책을 내가 집에 한 30권 넘게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명색이 자유주의자이고 보수주의자인데 이승만이 과를 놓고 그렇게 칭찬하겠어요? 내 책 자유의 책들을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 박정희이 뭐라고 쓰는가?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를 과거의 학자들은 제대로 욕도 못 했습니다. 그 쿠데타예요. 유신헌법 그 자체가. 나는 군에 소령을 붙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군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1212는 쿠데타다. 내 주제 발표했어요. 군의 정치 적중력과 정치 관여자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하는데 그랬으니까 그걸 녹화를 하다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사정권에서 군사정권이 모태인 112를 쿠데타라고 내가 적시했어요. 이것은 군사 쿠데타는 맹목적 애국심과 엘리트 의식이 결합이 돼서 일어나는 건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112는 이 맹목적인 애국심과 엘리트 의식이 빚어낸 쿠데타도 아니고 정치 국민들이 일으킨 권력의 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내적었어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난 살아남았습니다. 와서 안 잡혀가고 보니까 맞거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시끄럽게 해가지고 나중에 욕되기 싫어요. 그럼 내가 전시거든. 그 전시 정치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왔는데 이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 우리가 1948년에 건국을 할 때 조선 왕조를 부활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시왕가를 부활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그 당시 신문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도 시비를 안 걸었어요. 민주정부를 우리가 전혀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야. 민주정부는 자유민주정부를 전혀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는데 다들 동의를 한 거예요. 자유민주 국가라고 지금 또 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좌우파가 싸우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공부를 좀 해라. 외국에는 미국 헌법 어디를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란 말 한마디 없고 민주주의라는 단어 하나 없습니다. 미국 헌법 아무리 여러분을 펼쳐봐도 데모크라시란 말이 있는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하면 자유라는 것은 뭔가 자유주의잖아요. 이걸 헌법학에 있어서는 이게 참 법률적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아는 친구들이 자꾸 이런 토론 현장에 대학 교수 뭐 정치학 공부한 분들이 토론 TV 방송에 나와서 자꾸 엉뚱소리 하는데 이 헌법 교수들이 들은 묻습니다. 이걸 헌정적
자유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헌정적 자유주의. 이걸 이제 표현한 게 바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우리 헌법에 그래 나오죠. 기본질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헌법 정문에도 나오고, 헌법사조에도 나오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합통일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나오는데, 헌정적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constitutional liberalism. 헌정적 자유주의는 바로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첫 번째 기본권, 예컨대 신체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주거의전의 자유, 이런 각 자유권이 보장된 그 기본권, 그 다음에 재산권의 보장, 선거제도, 대의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행정권을 가진 놈이 지금 한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검찰권과 사법부가 독립돼서 재판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헌정적 자유주의 요소예요. 우리가 북한 김정일 세력,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레닌의 정의당 민주주의 있잖아요. 소비에트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소위 전위 세력들의 민주주의, 정의당 민주주의. 그것이 왜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느냐, 대척점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무슨 사법제도 같은 게 존재 안 합니다. 그리고 대의정치, 말이 대의정치지, 이 찬반 투표해갖고 99% 투표, 99% 찬성해서 다 대의원들 탄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선거제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거기는. 그게 무슨 거주유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기본권과 사법제도와 대의제도, 선거제도, 그리고 복수정당제도, 이런 제도들이 보장이 안 된 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집단민주주의, 또 하나가 전위당 민주주의, 소비에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또 권위적 민주주의하고 또 구분됩니다. 권위적 민주주의는 바로 파시즘이죠, 파시즘. 여러분들 파시즘을 얘기할 때 나치스나 그리고 무솔리니의 그 파시즘을 극우라고 해석을 하죠. 그 우리나라 교육이 그 기본적인 문화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걸 우파로 해석을 합니까? 무솔리니가 누군지 압니까? 원류 마르크스주의자입니까? 그리고 히틀러가 뭔지 압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이 70대 마크가 뭐예요? NS 아닙니까? 국가사회주의. 내셔널 소셜리즘. NS잖아요. 국가사회주의입니다. 지금 중국이 뭔지 알아요? 바로 권위적 민주주의. 싱가포르가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민주국가 아니에요. 입당 독재지. 여러분, 싱가포르가 민주국가인 줄 압니까? 뭐, 옛날에 나하고 토론할 때 어떤 아줌마는, 동남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국가들 많다고, 우리나라요! 이러니까. 몰라요. 싱가포르 민주국가 아닙니다. 우리는 싱가포르가 대단히 민주국가인 줄 아는데, 거기는 지금도 태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뭔지 압니까? 국가 자본주의. 만약에 이왕 그 말 나온 김에 조금만 옆으로 새끼로 나갑시다. 가끔가다 방송에서 보면 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어떻고 신자유주의가 마치 우리를 잡고 때려 죽이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방송 마치고 그러면 상대방 토론자들에게 나중에 가시면 서울시립대 교수 이근식 교수가 쓰신 자유주의 청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양동환 교수가 쓴 사상과 은단하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는 나중에 그 다음에 다시 나오잖아. 한번 해봐라. 책 안 읽으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 자체는 사실 개념이 두 개죠. 하나는 뉴 리버럴리즘, 하나는 네오콘이라고 하는 네오 리버럴리즘.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뉴 리버럴리즘이야말로 원래 말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라는 거, 막 이렇게 막 자유방, 시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정부는 작은 정부, 야경국가란 말이 그래서 나왔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무한정 커졌단 말이에요. 이 빈부격차를, 커지기 위해서 노동당 정부가 좌파 정부, 영국은 이제 폐비한 사회주의가, 좌파의 주류였으니까. 그래서 영국 노동당 이 폐비한 사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성을 하죠, 우파들이. 그것이 바로 뉴 리버리즘입니다. 시장의 자유를 주되 빈자, 소수자, 소외자들의 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부분은, 이 정부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은 원래 이렇게 작은 정부였는데 키워야 되겠다. 키워갖고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지를 베풀어서 이 사람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사다리를 만들어줘서 최하 소득층에서 차상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어주자. 바로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간섭을 해야 되겠다. 그게 원류 뉴 리버리즘이에요. 내가 방송에서 늘 하는 얘기는 내가 방송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늘 이겁니다. 그런데 네오콘을 우리나라 무식한 언론 기자들이 똑같이 신자유주의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네오콘도 여러 종류죠. 자유지상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악계 아주 두류입니다. 그런데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뷰캐넌 같은 이 자유지상주의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버트 노직이 있죠. 하버드대 소위 정의론 중에서는 전미 도수상을 받은 책이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나키에서 유토피아까지라는 책으로 미nem사에서 나와 있는데 미nem사인가? 전혀 안 팔렸어. 남강희 교수가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이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워낙 좋은 책이다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초판이 안 팔려. 그런데 엉뚱하게 마이클 샌델스는 정밀한 무엇인가하는 책은 100만 부가 넘게 팔려요. 이게 지성의 편향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마이클 샌델 있은 저스티스는 거의 안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아나키스 유토피아까지는 그게 원 제목은 아나키 스테이트 유토피아죠. 아나키 스테이트 유토피아. 원서는 영국 무좀 하실 분들은 원서 서서 봐도 아주 좋습니다. 난 원서도 갖고 있고 번역본도 남경희 교수가 번역한 번역본도 갖고 있는데 이런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우리나라에 먹히게 되지 않아. 그게 바로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이 자유지상주의는 이 두 번째 네오 컨저베티브, 이게 미국에서 네오 리버럴리즘. 사실은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 오바마가 찍고 나기 전까지는 민주당의 주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이 네오콘에서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도 주류들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민주당 주류가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는 뭐냐? 예컨대 아주 단적으로 로버트 노지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달러를 버는데 5달러를 세금으로 내면 나는 5달러에 해당하는 만큼 강제노동을 당하는 거다. 내가 강제노동 당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빙빙 노는데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을 먹이주기 위해서 나는 5달러씩 강제노동을 지금 당하는 거다. 그러지 마라. 오히려 완전히 자유를 부여해줘버리자. 그게 파이를 키우는 거다. 그러면 이쪽에 다시 생산 부분이 늘어나면 저자도 어차피 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가겠다. 그래서 아주 입증을 하고 그걸 논증을 하죠. 논증을. 그게 오늘날 말한 그 미국식 신자유주의입니다. 네오컨저베티브. 그게 이제 국제금융자본들하고 무제한의 자유를, 무제한은 아니죠. 사실 최소 정부를 이제 구가하자는 건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예컨대 자본과 자본의 충돌 이래 되니까 나라 안에서는 빈부격차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국가 간에도 빈부격차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페달이다 원래는 가난한 나라에 다 일어난 거예요.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 전부 다 두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우리나라에도 전부 다 심심하면 신자유주의야. 그 책을 좀 읽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이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유방임을 하다 보니까 소수자, 소외자, 빈자들을 보호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컨대 복지 사각지대를 세고 집중적으로 이 항아리형의 복지 모델을 계속 뛰어 올라가려면 국가가 어느 부분을 키워야 됩니다. 국가를 최소 정부에서 만든다. 미국의 네오컨저베티브가 정다는 것 아니에요. 요사이는 미국의 네오컨저베티브도 이런 영국식 신자유주의 생각을 다 받아들입니다. 국가의 어느 부분을 키우자.
국가가 이런 부분을 키워갖고 관여를 해야 되겠다. 자본의 진흥을 막아야 된다.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뭔가 독점하는 것을 계속 막아야 된다. 그게 오늘날 많은 신자유주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인문학적 책을 읽으라는 얘기고, 많이 옆으로 새 나갔는데, 자, 아까 프랑스 혁명하다 그랬죠. 프랑스 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르크스가 옥문제를 무너뜨리고, 이게 프랑스 혁명으로 이게 나간 것.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급진 자유주의 불주화 혁명, 이렇게 보죠. 이때 말한 불주화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주로 인쇄공들, 염색업자들, 그리고 출판인들, 자영업을 하는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유주의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프랑스 혁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급진 자유주의 불주화 혁명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보수의 원리라고 하는 버크 교수를 자꾸 요사이 그런들 봐야 하는데, 그런 좀 세밀한 얘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 오늘 시간 배분이 그러면 안 됩니까? 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주의 혁명인 것은 맞죠. 혁명은 급진적이니까 급진 혁명도 맞죠. 근데 이것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무슨 자유주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나는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부르주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실 이때 처음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면 사실 로마 시대 때 귀족의 연무 아닙니까? 로마 때는 귀족이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가고 세금 다 냈잖아요. 귀족이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가니까 이 나머지 소위 노예들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고 리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가진 자의 의무가 아니고 가진 자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프랑스에 딱 내려왔을 때는 뭐가 됩니까? 이 성한 사람의 하나의 의무였죠. 이게 프랑스 혁명 과정에 보면 다들 막 피폐진데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막 등록이 되는 사람이 많이 시내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 이러니까 다들 시골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재산을 다 팔고. 그런데 끝까지 성안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부르주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거의 3분의 1 절반을 세금을 내고 자기 자신들의 병역 의무를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르주아의 임무가, 부르주아의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부르주아지라고 유상계급을 뜻하는 건데, 유상계급층을 뜻하는 건데, 그것이 폄하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에 충만한 유산층이다. 조금만 역사 공부하면 되는데, 물론 마르크스는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급진 부르주아 자유주의 혁명에서 이 부르주아가 가면 소부르주아들, 그리고 중부르주아들이 쫙 이 자유주의로 가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다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노동계급을 착취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착취를 해나가고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 소위 계급혁명을 일으킨다. 이 역사의 필연으로 보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적 사관이란 말이에요. 이 과학적 사관의 바탕을 주장해서 뭘 의미합니까? 역사가 필연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재반 현상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리에 맞춰서 룰에 맞춰서 진행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카를 포프가 그런 얘기했죠. 논증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논증이 불가능한 것은 과학이 아니다. 카를 포프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 두 권짜리로 돼가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읽을 때는 내가 특정 출판사를 찾고 얘기했으면 하는데, 가급적 미nem사판일 것이죠. 미nem사판이 번역이 가장 충실한 것, 그 원문에. 이 칼포프가 거기서 나무란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열린 사회의 적으로 본 사람이 하나가 바로 플라톤,
하나가 바로 헤겔, 하나가 마르크스입니다. 근데 포프가 정신실이나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뭐 포프가 왜 플라톤을 안 보냈는가는 그 여러분 책 읽어보면 되고 그 오늘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렇게 과학으로 이해를 하니까 사회에다가 아까 말한 사회에다가 과학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사회과학 대학 전식이 없었습니다. 영국에 생기고 하는 아이비리그에서 전부 다 사회과학 대학으로 다 바뀐 거예요. 아이비리그의 학생들 80%가 진보 좌파들이죠. 그런데 졸업하고 10년이 지나면 80%가 보수 우파로 바뀝니다.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가슴도 따뜻하고 머리도 따뜻하면 그건 영원한 혁명주의자야.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그 머리를 차갑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하버드 대학교 권장도서 100번, 교양 과정부 교수들이 쭉 쓴 걸 보니까 참,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의 그 어떤 자질을 내가 심합니다. 거기에 물론 동양의 그 위대한 재산가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화엄경 논조 같은 걸 거기에 요구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불교를 전혀 모를 테니까. 그런데 사마천 사기를 우리가 그것도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동양이 무지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장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존재와 무. 주인의 고백할게요. 이 존재와 무를 오기로 담근 겁니다. 그리고 하도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오기로 읽었으니까. 성경은 오기로 3년에 걸쳐서 읽었는데 기억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가끔가다 성경도 보고 하는데 내 책에도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메모도 많이 해놓고. 그런데 이 존재와 무 같은 책은 나는 이걸 왜 그쪽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밖에 차라리 하이데거를 한 번 읽는 게 낫지 않느냐. 결국은 하이데거를 조금 더 포장한 책인데, 결국 하이데거를 조금 포장한 책이고, 에드먼드 후스를 표절한 책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마누라임, 뭐 마누라도 아니죠. 굳게 말하면, 엉뚱한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그걸 또, 책으로까지 쓰는 여자니까, 시몬드 보바라가 쓴 제2의서,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3권짜리입니까? 5권짜리입니까? 이거 다 필독서야. 필독서 100권 속에 자리를 찾아요. 더 놀라운 것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나는 그 처음에 소설 다 읽고 나서도 이거 뭔가 오류다. 이 원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걸 읽으니까 근질근질했는데 이런 책들만 소설 중에는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거 나는 등글 그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 내가 들어갔으면 좋을 고요한 동감이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 고요한 동감 같은 책을 빼고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넣은 것을 그것은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내보다는 훨씬 더 공부 많이 했을 테니까. 막 인정한다 합시다. 그런데 존재와 안무가 들어가고 이게 제2의성이 들어간다는 거. 제2의성 주 내용 뭔지 아닙니까?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필로스적인 사랑이 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고 필로스적인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숱한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범하고 올그린이라 그런 미국 그 소설가하고 8년 동안 연애편지를 쓰면서 올그린이 쓴 연애편지를 최고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온갖 음탕한 말 다 나옵니다. 청소년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문자 그대로 포르노그래피예요. 그래서 올그린이 나이기를 한 살에 기장교를 하면서 내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숱한 여자와 잠자리를 해봤다. 인도와 한국의 장애들과도 잡았다. 한국이라고 하고. 그런 인도와 한국의 장애들도 나하고 섹스를 할 때는 문을 닫았다. 그런데 이 보바르 이 여자는
내하고 섹스를 할 때 문을 바짝 열고 텔레비전 카메라를 부르는 여자가.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올거리는. 얼마나 분했으면 올거름. 얼마나 분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 여자의 이 제2의 성을 대학생들 필독소로 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뭘 노리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더 심각한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다 계시는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내 책에 썼습니다. 욕들을 먹을 각오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들은 80%가 구조주의 좌파들이다. 쉽게 말하면 라칸과 그리고 푸코와 미셸 푸코와 그 다음에 데리다, 자크 데리다의 를 다 흉내내는 사람들밖에 없다. 구조주의 좌파가 뭔지 아닙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집산주의, 구조주의, 좌파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책만 읽어보면 나하고 똑같은 결론에 이를 거예요. 그걸 읽기 전에 푸코만 읽고 그걸 읽기 전에 데리다만 읽으면 죽어도 깨어나도 이거 모릅니다. 왜 라칸이 이랬었고 왜 푸코가 이랬었고 하는 거, 왜 억압구조로 보는지, 왜 강자와 약자를 항상 비비를 시키는지 바로 지금 다 마르크스의 이 사회과학 사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적 표현을 생각할 때는 절대로 편식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우파책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좌파책 다 읽어요. 푸코도 읽어야 되고 데리다도 읽어야 되고 아까 말한 장폴 사르트르도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반드시 예컨대 자유주의 먼지 사이가 있는 자유주의 총서 읽어요. 그 안에 보면 하이에크도 있고 프리드먼도 있고 뷰캐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케인즈를 한 권도 읽지 않는 진보주의자들이 흘러넘치고, 케인즈가 뭔지 아닙니까? 시장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처럼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정문찬 교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케인지안남이에요. 왜 스스로를 나 이제 보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보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양반은. 죽어도 떠나도 한국 입장에서는 보수야. 한국의 좌파들은 이 시장주의 자체를 부인을 하고 덤비드니까 존 케인스는 어딜 그 사람이 쓴 책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3권 있습니다. 일반 묘론부터 딱 3권이 있는데 어딜 봐도 다 시장주의 부인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자는 거죠.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개입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케인즈를 읽지 않고 진보를 외치는 놈들, 마르크스를 읽지 않고 좌파가 돼서 PD 게이린이 PD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피플스 데모크라시. 나는 마르크스주의, 원리 마르크스주의 쫙 끄면서 내려오는 맥다손 아니에요, 이게? 아유지. 저 솔직히 얘기할까요? 김수행 교수가 번역한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2권짜리 이 자본론을 밑줄 꺼가면서 정독한 사람이 우리나라 보수 좌파 중에서 500명이 안 된다는데 내 명예일 겁니다. 내 책이 그랬었어. 500명이 안 된다는데 내 모든 것을 다 걸겠단 말이야. 언제든지 정독한 놈이 있으면 와. 나하고 언제든지 그럼 자본론 나라도 토론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난사반 에세이를 읽어내려면요. 진짜 머리 설명입니다. 나는 그거 읽으면서 볼펜 갖고 막 집어 파가지고 책이 서너 장 찢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물론 학생들 중에는 카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 진보주의 운동하는 놈들을 칭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보주의고 좌파고 그리고 보수 다 합니다. 보수들 다 합니다. 하이에크나 뷰캐넌은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자들이 99%야.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이번에 책에서 신나게 꼬집었는데 정치인들이라 하면 무릇 마키아벨리 군주를 반드시 읽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얇은 팜플렛이에요. 팜플렛. 군주를 일하니까 되게 두꺼운 걸 아는데 군주는 책 보면 한 절반밖에 안 되고 뒤에는 다른 거 쓰고 팜플렛이야. 팜플렛. 그거 버스 타고 가서 아니 KTX 타고 서울서 부산 가는 동안에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읽은 사람이 10%가 안 된다는 내 얘기를 그랬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내가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시험 좀 쳐야 된다. 입후보할 때 예컨대 사람이 출지원이 돼가지고 헌법, 국사, 기본적인 시민 승기기 이론, 그 시민 승기기 이론에 군주론 갖다 다 넣어야 돼.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비판을 하고 트위터 상에 막 누구 비판하고 블로그에 무슨 욕하고 인터넷에 댓글 달고 하기 전에 좀 읽어야 돼요. 읽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읽고 비판을 해야 이게 눈이 새롭게 자꾸 뜨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거 우리가 개안한다 이러거든요. 눈을 뜬다. 우리가 시를 공부를 한참 할 때는 내가 참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쓰고 나는 문단에 2번을 등단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박태진 선생님 시도 아니야. 박태진 선생님이 쓴 사도행전, 수석열전 이런 거 읽으면 시도 아니야. 야, 무슨 이런 사람을 청록하고 쫙하게 교과서에도 싫어하고 막 이런 데요. 지금 이 나이에서 생각하면 내가 언제 저 해산 박주진입니다. 해산 스님의 경지 끝에 순리한상 것이 볼 것인가. 내가 언제쯤 되면 그 정도로 내 감정을 절제를 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도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낼 수 있을까. 지금은 이 박주진 스님이 사실 내 마지막 의사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인연은 참 그래요. 내가 고등학교를 72년 2월달에 졸업을 했는데 71년 신춘문예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춘문예부터 응모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7분을 결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동아일보에 딱 6번을 떨어졌어요. 6번을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심사위원이 박두진, 박남수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시를 굉장히 진지하게 쓰는데 너무 표현이 진부하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조선일보로 도망을 갔어요. 신춘문예를 때 나 동아일보 응모한다 해서 조선일보 다 도망을 갔다니까. 고해부터 동아일보 심사원이 바뀌어갖고 박두진 조명하고 따라오는 거야. 사실은 내가 따라가는 셈이 되었는데 똑같은 또 평가를 해. 결선에 보면 항상 이름을 막 바꿔서 투고를 하는데 이제 그분 또 아는 거 이미 이 필름 보니까 이런 장님의 이런 이와 유사한 이게 형태의 시 이런 유사한 시를 쓰는 거. 그래 이제 나는 100만 원 고려 신인상으로 그때는 이제 따로 나갔습니다. 따로 문단에 등단했어요. 나는 별로 유명하지만 내가 같이 등단한 소설가가 김모누 교수님. 그리고 내 다음이 바로 유명한 만다라. 만다라가 내 다음에 당선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문단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또 그 법조계 들어가서 설치되는 바람에 시를 한 10편 발표하고 시인 생활을 접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재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90년 고실부 신춘문예인데 거기에 심사위원이 역시 박두진 조명하야. 그때까지. 그리고 그게 마지막 심사였습니다. 두 분이 워낙 이제 나이도 많아지시고 또 기운도 떨어지시는지 이제는 그만 심사 그만해야 되겠다. 결국 내가 마지막 제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변호사를 또 어느 날 개업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촐로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제에게.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님을 꼭 뵙고 얘기를 해요.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라.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메모지를 요만한 메모지를 하나 따라 내놓으세요. 그걸 보니까 그때 해산이라고 사연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전군 우리 집 일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법률 문제가 좀 있다고 막 정권이 좀 도와주시게나 해산. 그래서 내가 정말 성심성의껏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내보다 선배들이 이제 문병을 하고 하는 그때마다 야, 그때는 저거 시 좋지. 나 이번에 현대시하게 나와도 시 좋더라. 그 친구는 참 시가 참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꼭 한 번씩 칭찬해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한 번도 못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에 낭독의 발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때 보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4시 말고 추천하고 시가 뭐가 있냐.
내가 그 박두진 선생님의 유고 중에서 하나, 마지막 시집에 수록가 됐던 거, 바로 낙일 그 바다로 가는 그 제목의 시를 신대문학에서 그걸 복사하면서 그걸 생각했구나. 사실 내가 마지막 부원을 한 셈인데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그걸 좀 혹독하게 평가했어요.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절제를 안 하셨다. 이것은 박두진 전성기의 시가 아니다. 시적으로서는 이거는 얘기 떨어졌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작품은 최고의 작품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이제 은혜를 갚은 셈이 되는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 계안한다 표현했는데 인문학도 참 마찬가지예요. 눈을 계속 떠나 눈을 한 방울씩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떠나간다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지루하더라도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자기 논리를 틀을 갖춰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고 이 댓글한테 좀 뻔뻔스럽게 그런 댓글 좀 달지 말아요. 도대체 기본적인 책 읽기가 안 돼가는 애들 댓글 단 거 보면 표시가 나. 정말 나를 욕하고 공격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친구들이 욕하고 공격하면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난 인터넷 안 봅니다. 그 댓글들. 제가 트위터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이 소통이 안 되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댓글 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 팔로우가 한 10,000명 되면은 난 신기하게 봐. 이렇게 다 읽고 일일이 다또 하고 그래. 하루 종일 그거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팔로우가 10,000명씩 되는 사람은 100%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마 트위터의 미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그 트위터의 미래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인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욕설이 난무하고 비하가 난무하고 상대를 필요 없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인성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안을 해나가는 이걸 여러분들이 지루하더라도 이걸 이해를 한다면 이 인문학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 답답하고 지루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으로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더라도 좀 참으시고 뭐 질문 있으세요? 뭐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난리니까 질문 한 서너 사람만 좀 받읍시다. 그거 뭐 그리 편안하게 붙여놨어요. 난 성문지는 건 알고 여러분들 난 괜찮게 봐요. 안철수 대통령 내 고등학교 후배니까 괜찮게 봐요. 그래서 내보다 잘생겼잖아. 그런데 정치는 우리 반드시 검증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일봉 하지만은 근데 이번에 또 1,500억을 사회에 발언했다? 원래 그 안철수 연구소 주가가 2만 원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평균 주가를 계산하면 한 300억 그 사회에 발언한 거죠. 그 1,500억으로 끔찍이 시기에서 언론에서 발언 잡는 것도 문제고 밤 10시에 트위터로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서치는데 새벽 조간 4시에 있어야 되는 조간에 안풍이 본다고 인면되도록 한 것도 언론이라는 문제다고 봅니다. 그 뒤에는 잘 짜이지는 나는 뭔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박근혜 죽이기는 아니라고 믿는데 내 자신이 박근혜 반대를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오늘의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다만 안철수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 세대의 인기를 얻는 것은 바로 덜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덜을 쓰는 것은 너무 대책을 해놔야 돼. 정치는 무릇 정책을 해놓기 시작하면 적이 생깁니다. 정말 절반씩 생겨나가죠. 많은 정책에 관여할수록 적은 많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FTA만 하더라도 FTA 찬성이 나면 반대하는 놈만 죽이려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 가산점 이러면 군 가산점 찬성이라면 반대하는 여자들에게는 완전히 마초가 되어버리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정책에 따라서 나오는데 좀 안철수는 정책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듣고 또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상식이 비상식입니다. 상식 비상식 이겨야지. 그런데 야당에서 후보를 못 내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민단체는 NGO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비판 세력으로 남으셔야 되는 게 NGO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근데 NGO의
대표가 정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에요. 그래 비상식이 상식을 이겨놓고 상식이 비상식을 이겼다. 도대체 뭐가 상식인지를 모르겠어 내가. NGO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그게 상식입니까 그게? 거꾸로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이런 사회가 다시는 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도지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겠다. 뭐 선문답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 안철수 내 후배니까 좋아합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많다. 그 국회의원들 아닌데 양아치들이지. 농객으로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검정이라는데 청문회 하잖아요. 고위공직자들.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만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인데 그 명성만큼 누구나 추앙합니다. 이만석 전 국회의장님이 이 청문회 사건이 너무나 위장지림만 난리를 치니까 이 젊은 그 청년들에게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아이고, 저 이장님이 너무하셨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자들은 그 쓸데없는 놈입니다. 그 대기 처분해야 돼요. 그놈 높은 놈 시켜놓으면 지한테 똥물 들까 싶어서 아래 사람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복지부동 한단 말이야. 욕들을 짓은 절대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어디에 쓰겠어요. 그런 리더를 두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허방을 밟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계단을 올라가다 자빠지기도 하고 거의 인간이에요. 인간이 실수를 하자는 인간? 그럼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영국 공감도 있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실수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S대를 떨어지고 후비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인생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위험하다고 봅니다. 인생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요. 실패한 자의 마음을 모르고 진짜. 두 번째 이게 실패를 하는 그 안전장치 위험성을 몰라요. 내가 어느 분이 대권을 하게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내가 우리 어머님은 대권에 안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하나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 두 번째,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모르니까.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잖아. 서울 상대 나오고 미국 가서 학위 받고 한 번도 실패를 해봐야지. 실패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5등석을 나갑니까? 실패하지 않은 자가 거의 대단하다고 봅니까?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바로 성숙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일부러 실패하지는 마세요. 나 성숙돼야지 이러면서 일부러 실패하고 길에 가다가 나 성숙돼야지 그럼 일부러 자빠져 버리지 말라니까. 그거 진짜 바보야.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객석으로 여기에 제일 밑에 합리적 보수란 어떤 것을 말한 것. 그 합리적 보수라는 것이 상대를 인정하는 보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은 참 이게 사실 난 합리적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리즈너블 하다는 거예요. 리즈너블. 이승에 맞춰서. 이승에 맞다는 거. 리즈너이라는 게 이승 아니에요? 합리하는 게 한자로서도 이승에 합치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비논리적이지 이어로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이어로직합니다. 이 시지프 씨나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이 그거죠. 삶이라는 것은 이게 이어로직하다는 거죠. 시지프가 뭡니까? 이 바위 돌을 산 위에까지 끌어올리는데 굴이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또 허벌락지게 내려가고 허벌락지게 이상한 표현을 썼네. 또 이게 튀어나온 근육에서 산장까지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동안에는 집념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죠. 내려오는 시간은 권태의 시간입니다. 그 시지프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은 그래서 그 유리 칸막이 안에 있는 누구나 지금 소통이라지만 이 까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유리 칸막이 안의 대화로 보죠.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사실은 의미심달이 대단히 소통을 많이 하는 거죠. 얘기하고 트위터로 얘기하고 뭐하고 사실은 의미심달이 다 차단돼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이어로직한 거예요. 어느 인생이나. 자. 네, 이제 객석에서 두 분 정도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최관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향후 하고 싶으신지 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아침에는 꼭 혁명을 꿈꿉니다. 그 저녁 때는 농담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화가 나니까 이걸 굿대딸 사단장한 드럼을 꼬대에서 굿대딸 이렇게 갖고 쓸려버려. 이래서 그 아침마다 저녁 때 되면 이성을 한리직이 돼갖고 리즈너블 해져가지고 그래도 수긍해야지 이러는데 제가 요새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제 출판기념을 하면서 하나 내놔봤습니다. 진짜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 연말에 내가 방송을 만약에 그만둔다면 내가 내년에 혹시 정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고정방송을 2개를 맡고 있고 자꾸 이게 방송 제의가 몇 개가 더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고정방송을 맡았다가 또 그만둔다 그러면 그 방송국에 못할 짓이니까 특히 TV는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권력 욕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얼굴 팔리면 얼마나 불리한지 압니까? 나쁜 짓을 못해.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가령 우리 와이프가 아니고 딴 여자 데리고 어디 이상한 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지. 즉시 오래겠지. 딱 하고. 기본적으로 욕에 팔리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팔리려고 그래. 가급적. 나도 나쁜 짓 좀 하면서 살고 인생은 어차피 착하게 착한 일도 하고 가끔 가다가 나쁜 짓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너무 착한 일만 하고 공자체를 살려고 하면 인생은 정말 무미건조해집니다. 술 먹다가 한 땀 찔러보고 그리고 작은 일에 분노도 한번 해보고 박완서 선생님은 나는 왜 작은 일에 분노하는가 이런 글을 썼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다 대동소이해야 한다. 박완서 선생님 같으신 분이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큰 일에는 또 대분하게 넘어가고 또 한 번 가위바위보 시킬 수도 없고 한 20분까지니까 여유있게 질문을 좀 해주세요. 방금 송던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아프리카 청춘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젊은 세대들이 요즘 그런 약간 저상대역의 말을 기회를 기울인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잘 살아보자라는 목표가 지금 있었는데 누구나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보기엔 잘 살게 된 지금에서는 오히려 그런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징징대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올바른 그런 목표의식을 설정하는 걸 실패했다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할게요. 우선 진짜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나는 조금 보다가 기쁜 줄 알았는데 시간 한번 맞아볼게요. 근데 그게 좌경 책입니까? 그건 아닌 것처럼 보이던데. 그게 아니라 첫째,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간 찍었어요. 오늘 내가 이 얘기는 안 했는데 보수의 가치 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을 굽는 아버지가 보수라고 그랬죠. 미국 서구에서는 보수의 기본 철학이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중심주의라는 얘기합니다. 가족. 가족이 보수의 첫 번째 키워드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주의.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책임입니다. 자유에 따른 책임. 책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면 이게 예컨대 성장도 되고 그리고 공동체도 되고 이 보수가 말하는 공동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케네디는 진보주의자인데요. 케네디가 말한 국민에 대한 당부의 말씀에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아까 내가 말하다가 말하는데, 청문회 때 딱 두 가지를 물어야 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동체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시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병력의 의무는 다하란 말이에요, 이게. 병력의 의무는. 세금 납세의 의무는 다하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병력이 무너지고, 군정이라고 합니다. 군정이 무너지고,
군정이 무너지고 세정이 무너지면 반드시 나라 망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임무를 다 하지 못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죠. 물론 장애인들이 보건에 병력이 뭐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비겁하게 무슨 이상한 걸로 가고 말이 뭐 보적 받고가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깨놓고 말해서 야 특징인을 지금 그 비하기는 싫은데 그 나하고 30대 친구예요. 그분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납세 세금 제대로 안 낸 재벌이 집행유예 받고 곧장 사면 복권되고 그러면 다른 세금 안 내면 다 사면 복권 다 시켜줘야지.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대통령 형, 그 80억 석방시키고 사면 복권 했잖아. 그러면 같은 범죄 저지른 80억 전부 다 사면 복권 다 시켜줘야지. 그 일반 사면 해야죠. 왜 녹음 형식만 사면 복권해? 그 사람이 진짜 말한 대로 왕족이야? 로열 패밀리야? 그게 바로 우리 공정한 사회라는 걸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기본만 지키자는 거예요. 이런 기본만. 이 가족 자유 책임 그리고 우리가 성장 공동체 일하는데 기본을 지키자는 겁니다. 자유에 따른 책임이 말이 굉장히 쉽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유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리더들이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도 시험 쳐야 되고 국회의원 되겠다는 것도 전부 시험 쳐야 돼요. 기본 시험에 옛날에 예비고사 했었듯이 기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만 출마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대로 진보는 뭐냐? 진보는 자유 대신에 평등이죠. 그리고 가족 대신에 뭡니까? 집단주의 아닙니까? 집단주의, 집산주의 아니야. 이 자유 대신에 뭡니까? 평등 아니에요. 책임 대신에 뭡니까? 반용 아니야. 똘레랑스 아니야. 반용 아니야. 그리고 똑같이 공동체를 주장해. 그리고 성장 대신에 뭐예요? 분배 아니에요, 분배. 그리고 똑같은 공동체. 이때 말하는 공동체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무가 아니고 공동체에서 똑같이 집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민주노동당 정당 정신을 봐봐요. 의식주를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정희 의원하고 방송할 때 물었어요. 집을 아파트 톡 등용을 해서 딱 나눠준 걸까요? 안 그러면 바꿔라. 마르크스 주의에서 왜 한 발도 더 나가지는 못하느냐. 지금이 21세기인데 1783년에 나온 마르크스 아직도 경교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인터넷 방송도 중에 하나인 나는 꼼수다. 나꼼수. 네, 들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방송을 하나 만들면 나는 각하나 만들어버렸어. 각하 헌정방송이라 해. 그리고 네가 꼼수가를 만들든지 네가 꼼수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네가 꼼수가.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하고 비판을 하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건 내가 진중권이가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풍자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 선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퓰리츠가 그렇게 선정주의로 돈을 번 옐로우 제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선정으로 돈을 번 퓰리츠가 막상 나중에는 가장 경계를 했던 게 이 벽에다 서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첫 번째 책 받아도 그게 정답에 있잖아. 팩트. 우리가 흔히 요사이 좌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팩트인데 팩트를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선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선정에. 진실 그리고 또 진실 그리고 또 진실이에요. 이 선정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이 진중권 교수 표다들은 어지러집니다. 자꾸 에스컬레이터가 돼가 선정에 빠집니다.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리고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을 비판을 아마 나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명박 대통령 한 번도 동물에 비유한 적이 없어요. 그게 왜입니까? 대통령을 비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꼬고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대로 된 비판은 아닙니다. 정말 상대를 아프게 분노하지 않으면서 부끄럽게 만들고 아프게 하려면 정확히 핵심을 집어줘야 됩니다. 근데 왜 당신은 필요 없이 외행을 시키면서 고안적 정책을 써서 외행을 키우면서 이게 빈부 시설들 열리고 그래 그게 부끄러우니까 갑자기 공정한 사회나 외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대통령이 아마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찔리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아니고, 그러면 찔리면 정책 개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올 8월 15일 또 얘기했잖아. 공생 발전하자. 상생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진보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보의 정강 정책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내가 왜 용인하느냐? 나도 그 비판을 수용을 해서 혹시 내가 저기 접점을 찾을 길이 있을 것인가? 저기 옳은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소통이에요. 근데 지금 예컨대 대통령을 비명박이라고 하고 어디 공식 그 포스터에 쥐그림 갖다 붙여놓고 쥐를 잡다는 연극을 하고 그러면서 뭐 노무현 관계고 나오는 것을 그렇게 욕을 하대 또.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쥐를 잡자하는 그 제목으로 연극을 해. 그게 과연 옳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마 보수에서는 MB를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내 입장에서 볼 때도 한심한 겁니다. 나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방송을 매주 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경의를 내가 놓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실수를 했어요. CBS 방송을 할 때 대통령께서 왜 이래 똥꼬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차 싶어 방송 마칠 때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정말 실수한 다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두고 똥꼬집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건 내 실수였어요. 그냥 너무 아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공격할 때 상대를 아프게 하는 방법은 그냥 비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낙군수, 나 전공주가 아주 친하게 나하고 나하고 방송을 한 8개월까지 했습니다. SBS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상파에서는 다 점잖은 말을 쓰는 사람이 그래 인터넷 방송에서 온갖 소리를 다 쓰고 비하를 남용을 하고 뭐 시바 이러면서 그걸 밑에 리얼 안 붙었다고 욕 안 한다고 자꾸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말을 여러분들 세대에 얼마나 많이 꿈틀을 만드는지 압니까? 지금 세종시대 때 말을 지금 못 알더래요. 나라 말씀에 중기해달라 문장으로 써서 사마대 하나서 이런 전차를 어린 벽에 미루고 홀빼 있어도 이걸 제대로 하면 그 여러분들 써봐요 지금.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는지. 제 뜻대로 시대 필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이름 의협비인 얘기요. 그 의협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몇 사람 있어요? 한 절반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더 우리나라 말을 파괴를 한단 말이야. 지금 새내기가 뭡니까? 새내기가. 내가 이름만 썼던 놈 아닌데. 내기 이거에 비하합니다. 이게 비하어. 시골내기, 뜨내기, 풋내기. 근데 신입생을 두고 새내기라고 해. 말을 지으려면 좀 제대로 지어야지. 제대로.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본하고 만들고 할 때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흔적이 여러분들이 너무 없어. 이러니까 아프니까 뭐 조금 징징댄단 말이에요. 고민을 안 하니까. 나는 이 새내기란 말 못 고치고 뭡니까 못 고치가. 그 요새 인터넷에 다 하잖아. 뭐 솔까. 그건 뭐냐 이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받았습니다. 에이 썩어지는 놈아 내가. 네가 혀가 그리 잘려. 솔까가 뭐야 솔까말. 진짜 솔까말 때려주고 싶어. 또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레이디. 그렇다면 저희가 풍자는 분노 끝을 말고 젊은 세대가 지금의 정부를 비판하거나 조금 더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풍자 우위성, 이건 20세기 후반을 풍미하던 포스 모더니즘의 풍자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 모더니즘이라면 아까 내가 쭉 언급한 구조주의 좌파들, 라캉이라든가 자크 데리다는 어느 비판을 하니까 그리고 역사 비판은 미셸 푸코 같은 거고 뭐 사회학성 같은 책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렇죠. 진지함 그리고 진지한 음식주의 이런 거 다 깨고 우위성 뭐 이래. 그러니까 이제 낙공수가 극단으로 가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는 앞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풍자도 진지한 풍자는 참 멋집니다. 이게 미소를 무겁게 하고 정말 나는 어떤 힘은 만평에 오래 갖고 이게 그 인력 앞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 감상을 해요. 그게 예술이야. 옛날에 한겨레 신문에 그 연재했던 박재둥이 많아. 박재둥이가 나하고 고등학교 동기고 한 반을 제품을 같이 했어요. 1학년 3반. 그 뜰뜰하던 놈이 이게 이제
이상이 돼가지고 만화를 그리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가끔 가다가. 되게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풍자도 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격. 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명예거든요, 이게. 내가 그 내 책에, 이번에 자유의식편에 제 책에 국가의 요소, 3대 요소. 첫 번째, 폭력을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법치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군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폭력은 국가만 독점하니까. 두 번째, 헌법을 가져야 된다. 이 전 세계 헌법 다 있지만 헌법 없는 나라가 사실 절반 이상입니다.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헌법이 있습니까? 헌법 없는 나라입니다. 형식적으로 헌법이 있지. 그 헌법 아닙니다. 그게. 내가 그래서 말하건대 우리나라 유신 헌법은 박정희 시대 때 유신 헌법은 헌법 아니에요. 그건 무슨 헌법입니까? 그게. 가을봉건 한태인 두 교수가 화살질한 건데 나도 그 시험으로 법견이 됐으니까 법견 자격이 없다 보내 적었었거든.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격 박탈해야 돼. 세 번째, 말은 명예입니다. 국격이라는 거거든요. 정문창 전 총리는 이 표현을 참 즐겼어요. 국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의 품격, 국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봐야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풍자도 이 어떤 격이 있어야 돼. 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음담패설을 하고 성희롱하고 왜 구분되는지 압니까? 성희롱은 격이 없으니까 성희롱이야. 근데 거기 품격 있게 얘기하면 가령 옛날에 양반 시절에 활이 비치는 이 처마죽을 이쁜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구나. 이런 그 격이 있다고 하겠지. 근데 미국 저 속이 홀다 보이는 걸 한 거지.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풍자도 격이 왜 진중훈 교수가 나쁜 절 두고 묘질해진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격이 처음에 있어 보이던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동료로서 걱정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가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평을 하고 할 적에는 이 격이 있어야 돼요. 이 격이 없는 것은 그것은 지식한 겁니다. 이게 인터넷에 욕설을 하는 댓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까?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전원책 변호사님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신 조원책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